마비된 장모님을 목욕시켜드리던 8일째, 장모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다. 사실 난 진작에 깨어 있었단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 있으셨나요? 제 나이 35, 저는 제 인생에 강제로 일시정지 버튼이 눌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회사 발령 때문에 석 달간 뉴욕으로 출장을 가야 했어요. 가족 동반은 안 된다는군요. 전 그냥 해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내는 비행기표에 계약서까지 전부 서명하고 나서야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당신이 잠시만 좀 돌봐줄 수 있을까? 어머님, 그러니까 제 장모님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신 후로 계속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간병인을 썼지만 하필이면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시는 바람에 임시로 맡길 사람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전 다른 사람을 고용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마치 당신은 책임감도 없냐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남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 없는 거야? 저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고작 석 달인데 뭐.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딸아이를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면 숙식이 해결되고 아내가 생활비까지 보태주니 저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 낡은 집이 그토록 고요하고 오래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에 목조 대들보가 삐걱거렸고 창문 틈새로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첫날, 저는 딸아이를 안고 장모님 침대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죠. 눈은 희미하게 뜨고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할머니하고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아내가 장모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석 달 동안 출장 가요. 지훈 씨가 엄마 돌봐줄 거예요. 장모님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게 마치 조건반사 같았죠. 저는 아내와 함께 옷장을 정리하고 휠체어와 인공호흡기를 점검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아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탁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나도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애 보는데 뭐.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는 푹 꺼져 마치 함정 같았죠. 딸아이는 곤히 잠들었지만 옆방에서는 끊임없이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의 인공호흡기 소리였죠. 그 리듬이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마치 어떤 박자기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귀마개를 하고 누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익숙해져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장모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간에 죽을 드리고 입을 닦아드리고 몸을 뒤집어 드렸죠. 장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늘 허공을 떠도는 시선으로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죽을 떠먹여 드리면서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딸아이의 유치원 이야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짓거렸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간병하실 때처럼 말이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고구마죽을 끓였습니다. 장모님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전부 삼키셨습니다. 딸아이는 장모님 옆에 앉아 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머리카락 엄청 하얗다. 장모님의 머리를 보니 정말로 새하얀 머리카락이 짧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심하게 돌본 흔적이었죠. 저는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머리 좀 더 빗어드릴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빗을 가져와 머릿결을 따라 아주 부드럽게 빗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이 정말로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느꼈습니다. 몸이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그 흐릿한 눈동자가 아주 잠시 제 얼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거든요. 밤에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장모님의 젊은 시절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전부 흑백 사진이었죠. 고운 한복을 입고 낡은 나무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자태가 우아하고 이목구비가 그림 같았습니다. 이 얼굴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저분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그분의 늙어버린 그림자일 뿐일까요? 사진 뒷면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1978년, 부산. 이름이야 당연히 알았지만 날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이를 따져보면
그때 장모님은 겨우 20살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장모님이 27의 장인어른과 결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진이, 그것도 마치 스튜디오에서 찍은 예술 사진처럼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의문을 품고 침대 곁으로 돌아가 표정 없는 장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죠. 마치 고요한 조각상처럼요.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서연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장모님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장모님을 돌보는 저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먼저 죽을 끓이고 장모님이 밤새 몸을 뒤척였는지 눌려서 빨개진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 다음 얼굴과 손을 닦아드리고 죽을 드렸죠. 점심에는 딸아이를 재우고 나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제가 하는 일들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항상 입을 굳게 다물고 웃지도 울지도 심지어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죠. 마치 소리 없는 산사람 같았습니다. 가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복도는 소름 끼치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공기마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장모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안을 엿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문틈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는데 인공호흡기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커튼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였죠. 장모님은 정말로 전신이 마비된 걸까? 의식도 정말로 흐릿한 걸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숟가락을 물어야 할 때를 알고 뱉지 않고 삼킬 수 있는 걸까? 살에 들리지도 않고요. 자료를 찾아보니 의사들은 뇌졸중 환자가 때로 반사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의식은 있지만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에게는 기이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3살배기 제 딸아이는 장모님 침대 곁에서 그림 그리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풍선을 든 토끼를 그리고는 장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토끼가 엄청 신나게 웃고 있어. 봐봐. 제가 마침 죽을 들고 다가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장모님을 보니 그분의 눈가에서 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떨었고 죽 그릇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바닥을 닦고 장모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은 눈물 같기도 아니면 그냥 눈가의 분비물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장모님의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그 물은 떠진 눈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장모님 눈가에 그 눈물 한 방울이 맴돌았죠.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진짜 감정의 표현이었을까?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괜한 의심을 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원래 제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했거든요. 저는 그저 혼자서 조용히 장모님을 관찰하며 그분의 작은 움직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후,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장모님 침대 곁에서 사과를 깎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입을 벌려 천천히 사과를 베어 무실 때 저는 그분의 눈빛이 아주 살짝 빛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어머님,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제가 말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햇볕 쬐는 거 좋아하셨어요? 다시 묻자 그분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할머니 움직이는 거 봤어?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눈이 파르르 떨렸어. 토끼가 추울 때처럼. 저는 웃어 보였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은 점점 더 불안해졌죠. 과연 환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떤 실마리를 잡은 걸까?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장모님 침대 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죽을 들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종로의 마지막 약속이라는 낡은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광고가 나올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짜증이 난 것처럼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비록 한순간이었지만요. 어머님, 광고 싫어하세요? 제가 떠보듯 물었지만
역시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분이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못 듣는 척, 전신이 마비된 척, 아무 의식이 없는 척 하는 걸까요? 소파에 다시 누웠을 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장모님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의 무언극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극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본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안에 숨겨진 리듬을 듣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분의 침묵 뒤에 감춰진 비밀을 파헤쳐 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피하고 있었지만 결국 닷새째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 상태는 어떻냐고 묻더군요. 전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잘 드시고 잘 주무셔. 그냥 아주 조용하실 뿐이지. 원래 그러셨어. 아내는 저편에서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는 화가 나도 소리 한번 안 지르고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신대. 어머님은 그때 어떻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글쎄, 한밤중에 갑자기 구급차를 불렀대.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다는데 의사 말로는 뇌혈관이 터졌다고 하더라고. 아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지. 근데 의식은 계속 흐릿해서 대화는 잘 안 돼.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원래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웠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는 늘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우리 아빠? 엄청 좋은 분이셨는데. 아내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아빠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모님 방문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전에 사두고도 차마 쓰지 못했던 물 없이 쓰는 목욕용품을 들고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모님 침대 곁에 서서 그분을 한번 쳐다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몸 좀 닦아드릴게요. 좀 꼼꼼하게요. 언짢아 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겉옷을 벗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극도로 조심스러웠죠. 마치 무언가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장모님은 깡마르셨지만 피부는 건조하지 않았고 만져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보통 오래 누워 계신 환자분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도 없었죠. 저는 살며시 장모님의 옷자락을 들추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보니 시선은 여전히 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요. 저는 팔을 닦아드리고 겨드랑이와 등을 닦아드렸습니다. 물수건을 적셔 그분의 앙상한 어깨뼈를 누르자 뼈가 마치 작은 새의 것인 양 가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장모님이 정말로 아무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근육에 긴장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의 팔은 완전히 축 늘어진 상태가 아니라 미세하게 수축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닦으려 할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분의 아랫배에 희미한 가루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자국은 아니었고 오래전 제왕절개나 다른 상처로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은 자연분만을 했고 수술한 적이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이 흉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자세히 보려던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나지막하게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벌떡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살짝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불편함을 참고 있거나 견디고 있는 것처럼요. 어머님,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장모님은 움직이지 않았고 호흡도 여전했지만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귓가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들리시면 눈 한 번만 깜빡여 보세요. 그분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나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그 과정 내내 저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매듭이 하나씩 한 겹씩 단단히 묶여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그날 밤 저는 서둘러 방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침대 곁에 앉아
그분이 천천히 눈을 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목욕시켜드리는 거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없잖아요. 전 그냥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장모님은 대답이 없었지만 턱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어서려던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가지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그 말이 마치 제가 만들어낸 환청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니라는 것을요.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마치 흉곽에서 쥐어짜낸 듯한 진짜 의식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장모님 침대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고 귀는 마치 레이더를 단 것처럼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장모님이 마침내 입을 연 그 순간 깨진 것은 그분의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평온했던 삶도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하던 대로 죽을 끓이고 물을 떠다 드리고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고 평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 가지마. 그 한마디가 마치 제 귓가에 걸린 부적처럼 밤새도록 맴돌았습니다. 한때는 환청이라 의심했지만 생각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 억양, 그 말투는 꿈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하는 이 모든 돌봄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장모님은 전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지막한 속삭임이 제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분은 마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째서 수년간 뇌졸중으로 외부에는 의식이 없다고 알려진 여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을까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조차도요. 심지어 일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길까봐, 제가 그분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걸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는 특히나 조심스럽게 장모님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분을 만질 때의 반응을요. 제가 그분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드리자 그분의 귀가 살짝 떨리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근육 경련이 아니라 감정적 긴장 상태에서의 생리적 반응에 가까웠죠.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는 어깨가 살짝 굳었고 등을 닦아드릴 때는 손가락 끝이 마치 무심코 침대 시트를 긁는 듯 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그분은 아주 잘 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분은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연기하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장모님은 갑자기 다시 혼수 상태인 척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볼수록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3시 딸아이가 장모님 침대 곁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나 몰래 훔쳐보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즉시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눈을 실눈처럼 뜨고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웃는 것 같았어.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은 안 해. 저는 고개를 숙여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깨어 계신 거죠?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분의 턱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분은 피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마치 말을 하려다 혹은 실수로 힘이 풀린 것처럼요. 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대답 없이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응을 끌어내려 할수록 그분은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이것은 암묵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딸아이가 잠든 후 저는 다시 그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벽등이 그분의 윤곽을 부드럽고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곁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깨어 계시면 눈 한 번만 깜빡여 주시겠어요? 그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대체 뭘 기다리고 계신 건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분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일어나 나가려던 순간 그분이 갑자기 인공호흡기 소리에 거의 묻힐 뻔한 한마디를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그 애한테 말하지 마. 저는 멈춰서서 그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 그분이 한 것이었습니다. 말투에는 심지어 약간의 애원까지 섞여 있었죠. 따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신의 딸에게 자신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숨겨주길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따님이 알면 안 되죠? 따님이 기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당신이 아직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좋아할 텐데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뭘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분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 혼미해 보이는 눈으로 저를 조용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그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조용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사냥꾼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은 아주 멀쩡했고 그리고 아주 위험했습니다. 엿새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소음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었죠. 몸을 일으키니 딸아이는 옆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겉옷을 걸치고 나무바닥을 밟으며 장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인공호흡기에 규칙적인 똑딱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 소리의 메아리처럼요. 저는 문가에 서서 잠든 척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분의 오른쪽 손가락 끝에 머물렀습니다. 이불 아래로 손가락 끝만 살짝 드러나 있었는데 바로 그 손가락이 이 순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경련도 반사적인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 가야금 줄을 튕기듯 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침대 곁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어머님, 깨셨죠? 그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방금 손 움직이셨어요. 착각 아니에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듣고 계신 거 알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 딸아 이 말에 반응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으셨겠죠. 뭘 두려워하시는지 얼마나 오래 연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한테 들키셨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한 손을 침대 가장자리에 올리고 말했죠.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원하신다면 저도 끝까지 같이 연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려주세요. 제 딸 말이 맞나요? 정말로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몰래 훔쳐보셨어요? 그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슬며시 떨렸습니다. 마치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참고 10여 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거의 숨소리처럼 가볍게 말했죠. 어릴 적 그 애를 닮았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릴 적 누구를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정도의 단서만 흘려줄 작정인 것처럼요. 그분의 속눈썹이 몇 번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생기가 감돌았죠. 저는 충격에 빠져 그분을 바라봤고 그분은 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깨어 계셨군요.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그분은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저까지 무려 엿새 동안이나 속였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숨겨왔을까요? 그럼 정말로 온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입술을 살짝 벌려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온몸은 다시 마비된 모습으로 돌아갔죠. 몇 초 후 인공호흡기 소리는 계속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분은 마치 단 한 번도 눈을 뜨거나 말을 한 적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기 보호인지 아니면 저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하루 종일 그분은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을 들이면 받아먹고 얼굴을 닦아드려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오늘 할머니는 훔쳐보지 않네라고 말했을 때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의 일이 혹시 제 꿈이 아니었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그분의 방문을 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가락 끝이 다시 한번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응답처럼요. 그 움직임은 마치 나 여기 있어, 계속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분의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어릴 적 그 애를 닮았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 아내? 아니면 다른 사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깨어나기로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튿날 오후 햇살이 낡은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제 딸아이는 거실 마루에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죠. 저는 과일 한 접시를 들고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눈을 반쯤 감고 마치 그림 속 관음보살 같은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사위 노릇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등 좀 닦아드릴게요. 저는 말하며 조심스럽게 그분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분의 몸은 너무 오래 입어 낡아버린 외투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침대의 머리맡 쿠션에 기대게 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행동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짜서 그분의 목덜미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호흡 리듬이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벼운 긴장 상태처럼요.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저는 등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거실에서 퍼즐 맞추고 있어요. 아침에는 할머니가 자기가 그린 토끼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묻더라고요. 저는 말하며 그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분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몇 가닥의 속눈썹이 희미한 빛 아래서 바람에 스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등을 닦을 때 어깨뼈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근육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일부러 동작을 길게 끌며 물수건으로 그분의 등을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손가락이 갑자기 다시 살짝 움직였습니다. 엄지에서 검지로 이어지는 아주 짧고 절제된 마치 도둑질처럼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얘기하고 싶으시면 눈 뜨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 둘뿐이에요. 저는 몸을 숙여 그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속눈썹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이내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맑은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오늘 한 말들 다 들었어. 그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입꼬리를 한번 움찔했습니다.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는 것 같았죠. 내가 무섭니? 그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왜 무서워요? 이제 더는 연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쳤어. 하지만 깨어나는 게 두려워. 왜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데요? 그분은 눈을 감고 마치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몇 초 후에야 입을 열었죠. 깨어나면 누군가 날 찾아올 거야. 다신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애한테 말하지 마. 내가 깨어있다는 거 약속해. 저는 그 애가 제 아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마비된 척 연기하신 건가요? 그분은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두어 번 기침을 하고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알아선 안 될 일이야. 하지만 이미 들었으니 이 비밀을 지켜줘야 해. 말씀하신 그 애가 따님이세요? 그분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그분의 눈가에 떨어졌고 그분은 마치 추억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앤 어릴 적 그 애랑 똑같아. 그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어렸을 때, 아니요. 그분의 눈빛이 망설임으로 흔들렸습니다. 내 딸이 아니야. 다른 아이야.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아이라고요? 제 아내 말고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고 아내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줄곧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묘비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과거에 자신을 묻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못했던 거죠. 잊지 마. 그분이 저를 보며 갑자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건 너한테 좋을 거 없어. 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를 안고 거실에서 만화를 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 앤 어릴 적 그 애랑 똑같아. 저는 딸아이의 옆모습을 보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3살,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웠죠. 눈은 제 아내를 닮았지만 웃는 모습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감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잠자는 척하는 장모님이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그분은 누군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요. 8일째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집 밖에서는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죠. 저는 부엌 원형 식탁에 앉아 냄비에서 죽 끓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장모님이 어젯밤에 하신 말씀, 다른 아이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사실을 대체 얼마나 오래 숨길 작정일까요? 그분은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걸까요? 죽이 다 끓은 후 저는 그분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잠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위장된 잠이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저는 그분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입가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입을 벌려 받아먹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딸아이가 들어와 할머니하고 불렀을 때도 반응이 없었죠.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분이 아직 다른 사람에게 깨어있는 모습을 보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아이가 놀러 나간 후 저는 그분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그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단호했죠. 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바늘처럼 제 마음에 밝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은요.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7이었어. 장인어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 임신을 해서 무척 기뻤어. 드디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임신 7개월째 되던 그해 겨울 방을 새놓으러 온 여자아이를 만났어. 겨우 17살이었지. 아주 예쁘고 마른 아이였어. 눈이 여우 같았지. 그분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마치 과거를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 앤 남쪽에서 도망쳐왔다고 했어. 집에서 강제로 시집 보내려 했다고. 우리 집 옆방에서 몇 달을 살았지. 알다시피 난 그때 임신 중이라 몸이 불편했는데 그 애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창문도 닦아줬어. 내가 자기 친언니 같다고 했고 나도 정말 그 애를 동생처럼 여겼어.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나중에 나는 그 애가 내 남편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어. 그분이 저를 보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 사실은 옆방에 갔던 거지. 그 여자애도 점점 차가워졌고 더는 나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 내가 바보였는지 아니면 너무 착했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넸고 그분은 한 모금 마신 후 목골대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나는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 그냥 다음 날 아침 그의 방문을 두드렸지. 제대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런데 문을 열지 않더라.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그 애가 방 안에서 목을 매달고 있었어. 바닥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지. 저 임신했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그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람답게 산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순식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 난 조산했고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었어. 그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었습니다. 난 그 여자애를 뒷산에 묻었어. 아무도 그 일을 몰라. 남편은 그냥 그 애가 이사간 줄만 알았지. 난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도 추궁하지 않았어. 그분은 이 말을 마친 후 눈빛이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그거 아니? 그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내 아내가 태어났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지. 하지만 네 아내는 자랄수록 점점 더 그 여자애를 닮아갔어. 제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똑같이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 웃을 때의 그 입꼬리, 사람을 보는 눈빛이 너무나 닮았어. 넌 이해 못할 거야. 그 느낌을. 마치 땅속에 묻었던 일이 갑자기 그림자를 들이우고 네 눈앞에 서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창밖에서 빗방울이 기왓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엇보인지는 모르겠어. 그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날이 바로 내 딸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 딸애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서 웃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 저는 아내가 예전에 어머니가 결혼식 전날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며 무너져 내린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미친 척하는 게 아니야. 무서웠던 거야.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내가 만약 깨어나면 그 여자의 그림자가 돌아와서 그 아이를 내가 죽인 거냐고 물을까봐 무서웠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눈에 담긴 슬픔과 죄책감은 마치 세월을 잠가버린 낡은 자물쇠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비밀 지켜드릴게요. 그분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그분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분이 왜 깨어나지 못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혼수 상태가 아니라 속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겁니다. 마주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 또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던 것은 마비된 육체가 아니라 20년 넘게 갇혀있던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장모님 방문턱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또 한 대를 피웠습니다. 비는 그쳤고 낡은 집의 얼룩진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복도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제 딸아이는 마당에서 참새 몇 마리를 쫓아다니며 이 집의 소리 같지 않은 맑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의 과거 이야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그 애를 닮았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그 애는 17살에 임신했던 그 여자아이, 그리고 어릴 적 그 애는 제 아내였습니다. 만약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저는 제 장모님이 한 소녀의 죽음을 묻고 어쩌면 간접적으로 자신의 친자식의 요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집은 20년 넘게 평온해 보였지만 실은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그분의 의식이 제 딸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로 의식이 흐릿했다고. 병원에서는 기억상실은 아니지만 극심한 정신적 우울증을 보인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매일 깨어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을 눈뜨고 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제 아내가 안고 처음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이가 손에 작은 헝겊 인형을 쥐고 있었어. 장모님은 마치 먼지 쌓인 일기장을 읽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침대 곁에 앉아서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그 여자애랑 똑같았어. 넌 그 느낌 모를 거야. 마치 누군가 네 꿈에 구멍을 뚫고 현실을 쑤셔 넣는 것 같은 느낌을.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면서 나를 찾아올 때마다 침대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종이 비행기를 접고 내 손에 사탕을 쥐어줬어.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지. 원래는 영원히 잠들고 싶었는데 아이 때문에 이 모든 게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졌어.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한 아이가 가져다 준 온기 때문에 깨어났지만 수십 년 전에 그 비밀이 드리운 그림자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 말이야. 그 애는 그 여자의 일을 기억 못해. 어릴 때 마당에서 흙을 파다가 색이 바랜 천조각을 파낸 적이 있어. 나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심하게 때렸지. 그날 이후로 아이는 그 일을 잊었고 다시는 묻지 않았어. 하지만 난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 그 천조각이 그 여자애가 마지막에 덮고 있던 이불이었어. 그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무덤이 파헤쳐질까봐, 누가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그날 밤에 사람을 시켜 그 땅에 시멘트를 깔아버렸어. 네가 지금 보는 마당이 한때는 그 애의 무덤이었던 거야.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아이가 모래놀이를 하는 그 마당의 빈터가 설마 제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시멘트 바닥에 스며든 물줄기, 아이의 손가락이 흙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 그 아래에는 어떤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은 한 소녀의 인생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당신을 찾아올까봐 두려우셨던 거군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썼어. 나는 그때 그걸 믿었어. 그냥 너무 어려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거 아니? 그분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절망해야만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온전한 한마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일을 경찰에 알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분은 웃었습니다. 내가 안 해봤을 것 같니? 내가 쓰러진 날 그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움직이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았어.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 깨어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분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 아주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 안 할란다.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사람은 살면서 비밀 하나쯤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법이야. 내 비밀은 바로 이거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잠시 멈칫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라서. 너는 이 집을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야.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입이 무거운 것도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더러 이 비밀을 짊어지라니 너무 무겁네요. 알아.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선택해. 그 애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 더 묻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아이만 잘 지켜줘. 그 여자애처럼 되지 않게. 저는 그분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책임을 제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딸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가슴에 기댔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중앙의 그 시멘트 바닥 아래, 과연 과거가 완전히 묻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가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기어나와 이 집을 다시 삼켜버릴까요? 저는 그날 밤 이후 저와 장모님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로 그런 법입니다.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막 빙산의 일각을 만졌을 뿐이라는 것을요. 아흐레째 아침, 제가 부엌에서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딸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빨리 와봐. 여기 뭐가 떨어져 있어. 저는 서둘러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가 그 시멘트 바닥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 작고 구겨진 편지지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장자리는 땅 속의 습기에 오랫동안 침식되었는지 살짝 들떠 있었고 어젯밤 내린 비에 무언가 떠밀려 올라온 듯했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 아이 손에서 그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잉크는 이미 얼룩져 있었지만 간신히 알아볼 수는 있었죠. 서연 언니, 미안해요. 제가 그분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and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체는 단정했고 펜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희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편지는 유서라기보다는 어린 소녀가 언니에게 보내는 고백 같았습니다. 편지에 담긴 모든 글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제 것이 아니란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배부른 몸으로 집안일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질투나면서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분을 뺏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쯤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축축했고 가장자리에서는 흙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들뜬 시멘트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죠. 장모님은 정말로 무언가를 묻었고 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묻지는 못했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죠. 저는 편지를 조용히 그분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애가 쓴 거 맞죠? 그 애는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했고 또 두려워했어요. 그분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애를 미워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어머님 자신을 더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눈을 감았고 입술이 떨리며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을 탓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해요. 어떤 비밀은 흙으로 영원히 덮을 수 없다는 걸요.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죠. 내가 그때 그 애를 구해주려고 생각 안 했던 게 아니야. 그날 내가 그 애 방문을 두드렸을 때 사실 그 애는 아직 살아있었어. 침대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지. 나는 문가에 서서 그 애를 한번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섰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직접 보셨다고요?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앤 나를 올려다봤어. 눈빛에 도움을 청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었어. 그저 체념뿐이었지. 그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동시에 그 애가 너무 미웠어. 용서하고 싶지도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지도 않았어. 스스로 책임지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었지.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그 앤 정말로 사라졌어. 내가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땐 이미 늦었지. 그분은 눈을 감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 목을 맸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직접 보진 못했어. 그냥 쪽지 하나 남기고 사람이 사라졌을 뿐이야. 저는 천천히 앉았고 머릿속이 온통 뒤엉켰습니다. 그 편지는 장인어른께 남긴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께 쓴 거였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분의 안색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 애는 어머님 남편을 뺏으려던 게 아니라 어머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을 언니로만 생각했던 거죠. 장모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 난 너무 힘들었어. 막 유산한 뒤였고 남편은 차가웠지. 그런데 그 앤 너무 젊고 활기찼어. 질투가 났어. 미움보다 더 깊은 질투가. 그분은 마치 20년간 참아온 숨을 한 번에 토해내듯 걷잡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까봐 너무 두려웠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을 뿐이에요. 그 애가 왜 편지를 거기에 뒀을까? 그분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마당 땅 타일 틈새에서 제 딸이 주웠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옛날 원망하지 않은 거네. 내가 보길 바랐던 거야. 저는 그 여자아이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원망이 아니라 실망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작별해야 할지 몰랐던 거겠죠. 어머님,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앤 떠났지만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이제 눈을 뜨고 이 집을 제대로 보셔야 해요. 과거를 짊어지고는 더는 걸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곁에 있잖아요. 그분의 손가락이 살짝 힘을 주어 제 손을 마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분의 사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비밀이 제 손에 들어온 이상 다시는 흙 속으로 묻히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더 이상 잠자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도 누구에게 나 깨어났어 라고 선언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수도 늘었으며 심지어 제 딸아이의 장난에 가볍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아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겠지만 저는 이 집에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영상통화를 걸어와 어머니가 눈을 뜨고 손녀와 웃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지신 거야? 당신이 잘 돌봐줘서 그런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금씩 회복되시는 것 같아. 딸애가 매일 옆에 있어 준이 힘이 되셨나봐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믿는 것보다 이 버전을 믿는 것이 훨씬 간단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 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바닥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장모님 자신도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하지만 견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절제라는 것을요. 그분은 식사를 하고 눈을 깜빡이고 가끔 중얼거리며 마치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한 조각씩 다시 주워 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분 사이의 관계도 미묘해졌습니다. 가끔 제가 밤에 일어나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갈 때 그분 방문을 지나치면 그분이 조용히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민요 가락이었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그 여자아이 희수를 떠올렸습니다. 17살, 홀로 편지를 쓰고 춤을 추고 차가운 방 안에서 남몰래 누군가의 사랑을 바라던 그 아이를요. 그날 밤 저는 장모님 방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죠. 어머님,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 애가 정말 하늘에서 어머님을 보고 있다면 용서해 줄까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날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 애가 그 편지를 남긴 건 아마 그 애가 하고 싶었던 유일한 말이었을 거야. 그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애는 다음 생에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 말은 죽음보다 더 아팠어. 저는 그분의 늙고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 여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비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요.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작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말년에는 혼자 산에 사시면서 가족들과 왕래도 안 하셨죠. 임종 직전에 제게 그러시더군요. 살아간다는 건 자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만 회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걸 마침내 깨달았다고요. 장모님은 제 말을 들으며 눈에 옅은 안개가 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그럴 수 있는 거니? 그럼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깨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따님도 볼 수 있고 손녀도 볼 수 있고 모두 아직 어머님 곁에 있잖아요. 그분은 말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일어나 나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다시 눈을 뜨고 이 집을 볼 기회를 줘서.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마당에 그 들뜬 시멘트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파내지는 않았고 그저 얇게 한 겹 다시 깔고
박하와 흰국화 몇 포기를 심었습니다. 딸아이는 매일 물을 주러 갔고 색연필로 옆에 있는 돌멩이에 작은 토끼를 그렸습니다. 아빠, 여기를 할머니 친구의 비밀 정원으로 만들어도 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지. 장모님은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딸아이가 꽃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한 표정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깨어남이란 단지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법을 배운 것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상처,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죄책감은 결국 시간에게 넘겨주어 천천히 풍화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움직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희수야, 만약 듣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아직 너를 닮아 웃는 작은 아이가 하나 있단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지키며 제대로 살아갈 거야. 시간이 흘러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스스로 고개를 살짝 들 수 있었고 가끔은 혼자 숟가락을 쥐고 죽을 두어 숟갈뜨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재진을 왔을 때는 약효가 나타난 것이라며 회복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감정 안정이 회복에 중요하니 가족들이 잘 돌봐준 덕분이라고 당부했죠.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처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처음부터 식물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저 침묵을 선택했다가 이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밤에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분은 창가 휠체어에 앉아 마당의 새로 깐 흙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부드러웠고 아이가 그린 토끼 돌멩이는 등불 아래 비스듬히 서서 마치 침묵의 추억을 지키는 듯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본 적 있니? 저는 고개를 돌려 그분의 조용한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유서를 들고 경찰서 앞에서 3시간 동안 서성였어. 그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바로 발견하지 못했냐고, 왜 그 애가 우리 집에 살았냐고, 왜 임신한 걸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냐고 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어. 저는 조용히 응하고 대답하며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어.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질까봐 무서웠지. 네 아내는 아직 어렸고 걔 아빠는 원래 무심했어. 만약 이 일을 알았다면 분명 이혼했을 거야. 그때 이혼은 지금처럼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직업 없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살면 남들 손가락질에 죽어나갔지.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휠체어 팔걸이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쩌면 그 애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자살이 아니라 넘어졌거나 병이 도졌거나 그렇게 몇 년 동안 나 자신을 속였지. 그 애가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 그 편지를 보셨잖아요.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본 날 더는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 애가 쓴 건 원망도 애원도 아니었어. 작별 인사였지. 그래서 깨어나신 거군요. 아니, 네가 날 깨웠어.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제가요? 네가 그날 내 몸을 닦아주면서. 그분은 눈가를 휘며 웃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거기 계세요? 라고 했잖아. 그 말은 환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갑자기 눈을 뜨실까봐 영화 속 무서운 장면처럼요. 그분은 정말로 웃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났죠. 나는 사람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막다른 길에 몰렸을 뿐이지.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딸이 다시 그 땅 이야기를 꺼내고 또 파헤칠까봐 두려웠어. 걔가 어릴 때 유난히 흙 파는 걸 좋아했거든. 맨날 꽃을 심겠다고 했지. 그 몇 년 동안 나는 그 땅 아래에 뱀이 있어서 발이 썩는다고 겁을 줬어. 아이가 뭘 파낼까봐 무서워서. 하지만 결국 우리가 편지를 찾는 걸 막지는 못하셨네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 애도 내가 계속 숨어 지내는 걸 원치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 애가 편지를 거기에 둔 건 내가 언젠가는 마주해야만 한다는 뜻이었을 거야. 저는 그 편지, 얼룩진 가장자리와 물에 번진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해 땅속을 뚫고 세상에 나온 하나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써보시는 건 어때요? 그분은 멈칫했습니다. 공개하기 위해서도 참여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애에게 보내는 답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공책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쓰고 싶은 거 뭐든요. 그 애의 웃음, 그 애가 해준 밥, 그 애가 젊었을 때 입었던 치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전부요. 그분은 그 공책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뻗어 받아들었습니다. 난 일기 같은 거 써본 적 없어. 일기를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 애에게 편지 한 통 빚지셨을 뿐이에요. 그분의 손가락이 표지를 두어 번 가볍게 쓸었고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마당에 그 땅에 하얀 국화가 만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옅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소녀가 나무 아래 서서 저를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제 따라 이 머리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듯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땅은 무덤이 아니라 그 애가 이 집에 남긴 마지막 온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그저 그 편지를 제대로 읽어준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는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어젯밤 끓인 죽에 고소한 냄새가 났죠. 제 딸아이는 꿈속에서 뒤척이며 할머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연부주 웃으며 이불을 잘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장모님이 깨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요즘 점점 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모두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 계신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 한 손에는 펜을, 다른 한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얹고 마치 글씨 쓸 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공책은 반쯤 펼쳐져 있었고 종이 위에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획 한 획에 강한 절제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쓰고 계세요?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펜촉은 계속 움직였죠. 그 애가 처음으로 내게 밥해주던 모습을 썼어. 그때 막 이사 와서 전기 밥솥도 쓸 줄 몰랐지. 쌀을 밀가루인 줄 알고 볶았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애 똑똑해 보이는데 실은 바보같이 귀여운 구석이 있었어. 그분은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 애가 귀엽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네. 저는 다가가 그분 옆에 앉아 손에 들린 글씨를 한 줄 한 줄 보았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소한 일들을 썼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겨울에 발을 녹여주고 봄에 머리를 잘라주고 여름에 함께 팥빙수를 마시고 심지어 한 번은 둘이 부엌에 숨어 술을 마시다가 남편에게 들켰던 일까지요. 그렇게 많이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한 건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였어. 온통 그의 목소리뿐이었지. 나는 그 애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온통 그 애로 채우고 있었던 거야. 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헝겊 인형을 안고 있었죠. 할머니, 그림 그려? 아이는 물으며 다가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야? 장모님은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희자야. 그의 이름에 이 글자가 들어가.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글자 진짜 예쁘다. 나도 내 이름 써도 돼.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지. 이리 와 앉아. 그리하여 그날 새벽 우리 조선 3대는 작은 책상에 둘러앉아 한 명은 과거를 쓰고 한 명은 이름을 배우고 한 명은 옆에서 아이 말을 제잘거렸습니다. 마치 조용하지만 온전한 치유의식 같았죠. 그날 밤 장모님은 다시 그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게 말해주셨는데 꿈에서 그들은 뒷산에서 죽을 끓이고 빨래를 널었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희수는 그 매화나무 아래 앉아 비에 젖어 구겨진 그 편지를 손에 들고 그분께 건네며 말했답니다. 언니, 드디어 오셨네요. 그 애가 정말로 왔던 거겠지? 그분이 제게 물었을 때 눈가에는 아직 웃음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갓 연애 편지를 받은 소녀처럼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는 그냥 어머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연 거예요. 그럼 그 애가 날 용서할까? 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커튼을 열어 햇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애가 편지를 남긴 건 어머님을 탓하려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심으로 이 집에 머물렀다는 걸 알려주려던 거죠. 그분은 멈칫하더니 눈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진심으로 그 애를 동생으로 여겼어. 어머님은 그 애에게 빚진 게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마당의 흰 국화에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그 애와 정식으로 작별해야겠네. 이미 하고 계세요. 그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분은 계속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첫 웃음부터 마지막 눈물까지. 결말은 쓰지 않았고 마지막 페이지에 토끼 한 마리를,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참아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아주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분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앉아 그분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죠. 달은 높이 떴고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수년 전 참아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 미안해를 조용히 실어날랐습니다. 봄이 마침내 왔습니다. 낡은 집 앞 살구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하얀 꽃잎이 돌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 딸아이는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마당으로 달려가 토끼 돌멩이를 손에 쥐고 꽃 가게를 열겠다며 할머니가 심은 박하와 국화를 전부 팔아 사탕을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휠체어에 앉아 얇은 담요를 덮고 눈에 웃음과 빛을 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밥도 드시고 세수도 하시고 가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을 때는 십수년 전의 낡은 가락을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더 이상 예전처럼 굳어있지 않았고 눈가의 주름마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거울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딸이 엄마,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 라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어머니의 생신을 미리 축하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날 집은 모처럼 시끌벅적했고 친척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안고 장모님의 촛불을 켜드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아이를 그림자로 만들지 않아줘서.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 애는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다정해서 떠날 때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우는 소리를 계속 못 들었나 봐. 이제 보니 내가 내 귀를 막고 있었던 거네. 그 순간 저는 그분의 깡마른 손가락을 보며 그분이 더 이상 침대에 누워 눈 감고 잠자는 척하던 노부인이 아니라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과거와 작별하는 법을 배운 한 여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 물건을 정리하다가 제 딸아이가 침대 밑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아이는 제게 와서 페이지를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보다가 문득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여인이 뒷산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젊은 시절의 장모님이셨고 꽃무늬 치마를 입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은 아내의 이모였고 가운데에 서 있는 마르고 수줍은 미소를 띤 여인은 두 손을 모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좀 흐릿했지만 그 눈빛과 이목구비는 제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앨범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예? 아, 그 해 내 생일에 손수건을 선물해줬어. 매일 얼굴 닦아서 늙지 말라고. 이 사진 찍고 얼마 안 돼서 이사 갔어. 이사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분은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응, 하늘나라로 이사 갔지. 저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그 페이지를 다시 덮고 앨범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기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한때 살아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걱정 마세요. 우리도 모두 당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장모님이 글씨로 가득 채운 그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 넣고 불을 끄고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잠들기 직전
제 딸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언니 또 올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떤 언니? 정원 밑에 사는 그 언니 말이야. 내가 노래하는 거 들었을까? 저는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들었을 거야. 계속 들을 거고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럼 그 언니 기분 좋아?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저는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집이 자기를 잊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그날 밤 창밖의 바람은 맑았고 흰 국화는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낡은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벽에 낡은 시계만 똑딱거리며 울렸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쓰셨던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비달에 서서 그 먼지 쌓인 이야기를 천천히 끝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었던 저 또한 마침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참회이자 뒤늦은 구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0년의 침묵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흙 속에서 용서를 선택했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봄에 흰 국화가 만발하는 날에 깨어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